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TET급 77회 이론 문제 좀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재무회계 관련된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봤고요. 지금은 연 7번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큰 줄거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꼭 구분하고 잘 알아야 되고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에도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과세거래예요. 부가가치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거래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과세거래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재화가 공급됐을 때, 용역이 공급됐을 때, 수입재화가 공급됐을 때, 그거를 우리는 과세거래라고 불러요. 그럼 이 과세거래의 말뜻은 이 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세를 배우시면서 여기 재화가 무엇인지, 용역이 무엇인지, 뭐 수입재화는 수입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부가가치세는 뭐 아시다시피 별도 얘기인데, 부가가치세는 영리, 그다음에 비영리를 따지지 않고 모두 부과가 돼요.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사업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따지지 않아요.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는 바로 여기 과세거래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보기에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여기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보기 1번에 보시면 여기 광업권 양도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이 광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돼요. 무형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무형자산의 뭐 영업권이라든지 특허권 이런 거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무형자산을 갖다가 재화를 양도하는 거,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아예 관리를 넘기는 거잖아요. 이건 재화로 봅니다. 근데 얘를 갖다 양도하는 게 아니라 임차, 빌리는 거 있죠? 빌려주는 거, 임대하는 거, 빌려주는 거는 재화가 아니라 용역에 해당이 돼요. 여하튼 간에 광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 그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두 번째, 화재로 인해서 재화가 멸실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지금 우리 회사에서 화재가 나서 우리 재화가 멸실됐다,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이런 우리 재산이 지금 화재로 인해서 다 소실됐는데 거기에다가 소실된 것만큼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말이 될까요? 그래서 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화재로 인해서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멸실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체상금의 수령은 과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바로 요 3번이 맞는 말이에요. 지체상금은 뭐 대표적으로 뭔가 지체, 늦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돈을 줬을 때 거기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부과하느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체상금의 수령은 과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게 답이 되겠고요. 4번, 현물출자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과세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재무회계 때 뭐 배웠던 내용으로 본다면 건물을 갖다가 건물을 우리 대주주가 회사 뭐 아니면 창고 짓는데 사용하라고 토지가 아니라 건물을 이렇게 인도한다, 현물로 출자한다. 그러면 거기에 부가가치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재화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거래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8번을 보죠. 조금 전에 봤던 저거 설명한다고 까먹었네요. 부가가치세에서 지금 여기 과세거래라고 아까 조금 전에 나왔죠. 과세거래가 큰 부가가치세 세법에서 큰 이슈고요. 두 번째가 불공사항이에요. 불공사항 조금 전에 좀 이따 바로 할 거고요. 세 번째가 간주공급이에요. 요 세 가지 이슈가 우리 자격시험에서 부가세와 관련해서 이론이 되었던 실기가 되었던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수출제되는 항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하나하나 시험 문제 지금 제가 풀이해 드릴 때 자료들도 같이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걸로 최소한 정리만 하시더라도 시험 보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만 복습하셔서 잘 암기를 해 놓든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슈가 이 세 가지예요. 부가가치세에서는 크게. 자, 8번은 다음은 항공의 2024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매입이래요. 그것도 공급가액에는 매입세액이에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럼 불공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공사항은 지금 여기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6가지를 반드시 암기해 놓고 있으셔야 돼요. 업무 추진비라고 했는데 아까 이 계정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갖고 업무 추진비 접대비라고 요즘 안 하고 업무 추진비라고 부른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읽고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나 보면은 기출문제 여러분이 2회, 3회, 4회, 5회 반복해서 풀어보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반복적으로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아마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불공사항이 뭐가 있나 봤더니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에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사용 목적이잖아요. 당연히 자본주 지출 매입세 다 공제 받을 수 있죠. 이런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거래처에 증정한 선물 관련 거래증 접대비 쪽에 나온 업무 추진비에 해당되는 거죠. 불공사항이에요. 직장 체육대회 이것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라 그러잖아요. 얘도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건설용 토지 이는 토지 관련이죠. 여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빨간 거로 되어 있는 1,500만 원이 되겠고 여기는 근데 불공사항을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요 300하고 2,000하고 합쳐서 2,300이 불공 매입세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요것만 정확히 잘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소득세법상의 문제네요. 소득세에 관련된 거예요. 다음 중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자, 1번 고등학생의 교복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그럼 얘는 교육비에도 해당이 되고 신용카드로 구입했으니까 신용카드 사용 공제도 됩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중복 적용 세액공제의 중복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교육비에 관련돼서 지금 여기 고등학생 교복 이거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그 학원비 이런 것들도 카드로 결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교육비로도 공제해주고 카드 사용액으로도 공제를 해줘요. 이중 공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교육비하고 관련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도 카드로 아버님의 수술비를 갖다가 의료비를 결제했을 경우 의료비로서도 공제 500만 원이었다면 의료비 500만 원 공제 가능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도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요거는 맞는 말이라는 얘기고요. 2번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공제 있죠. 월세를 신용카드로 사용해서 결제를 했어요. 그럼 얘도 중복공제가 된다고요? 안 돼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월세공제는 월세공제를 넣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여기에서 교육비하고요. 그리고 의료비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공제가 허용이 되는데 지금 그 이외에 우리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는 특별공제 항목들 있죠. 각각의 항목에서 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더라도 중복공제는 되지 않아요. 여기서 나온 건 월세공제가 적용되고 난 다음에 그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할지라도 얘는 신용카드 금액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잘 아는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면 공제해주지 않죠. 그죠?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지급한 의료비, 여기 나왔네요.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중복공제 된다 안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틀린 것은 어떤 게 틀렸어요? 요거 틀렸죠?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특성에 포함한다? 포함할 수가 없어요. 포함하면 안 돼요. 2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예요. 김한공 씨의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사업소득 금액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단계 TET 1급에서 법인세를 배우시게 되면 아주 많이 등장할 항목이긴 한데요. 지금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소득세 그 항목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세무 조정이에요. 뭐에 대한 세무 조정이다? 개인 소득세 세무 조정을 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나타낸 거예요. 자, 첫 번째 가해보면 이것도 몇 번만 해보면 그렇게 난이도 어렵게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몇 번만 관련된 문제들 나오는 거 복습하시게 되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처음 보면 좀 당황스럽고 헷갈리기는 하겠지만은요. 자, 여기 우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기장을 하면서 재무제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 여기 손익구분에 손익계산서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1년 동안 재무제표로 손익계산서를 갖다가 작성을 했더니 당기순이익이 1억 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선 이 말은 알겠죠? 그런데 이 손익구분에 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여기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 항목이라고 그랬죠. 수익은 어떤 수익인가? 예금이자 수입이 있대요. 예금이자 수입은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면 영업의 수익, 여기로 처리를 했겠죠.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 수익 200만 원을 영업의 수익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도 뭔가 수익 별도로 해당되는 거, 또 영업의 수익 같은 걸로 이렇게 넣었다고 쳐요. 이 금액 두 개를 이렇게 다 넣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1억 원이 이렇게 계산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바로 기억하고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그냥 외워놓으세요. 여기 예금이자 있잖아요. 예금이자 수입은 우리 소득세에서는
이 소득세 우리 계산할 때 우리 소득세는 크게 종합과세 하는 항목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에서 종합과세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소득세는 5월 1일부터 전년도의 세금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전년도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소득세법에서는 이 사업소득 금액, 이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는 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반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소득을 구분해 줘야지 돼요. 여기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자 수입은 이 사업소득에 다 이렇게 합쳐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입 200만 원 이에 있잖아요. 손익계산서 상에 있었던 이 수익 항목인데 200만 원을 딸랑 빼갖고 이를 어디로 보내줘야 되느냐 하면 여기 이자 소득이라는 항목으로 구분을 해줘야지 돼요. 소득세 신고할 때. 그죠? 그럼 수익이 이자 수익 200만 원이 빠져나갔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얼마로 변하겠어요? 얘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수익이 200만 원 수익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은 9,8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손익계산서의 수익금액 장려금은 그대로 여기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놔둬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엔 손익계산서에서 어디 포함되느냐 했더니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래요. 이런 수익이었고 비용이 소득세 비용인데 소득세 비용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 소득세 비용 계산된 게 얼마냐고 하냐면 여기 소득세 비용으로 500만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당기순이 9,800만 원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득세 비용, 이 소득세 비용은요, 이 소득세 비용은 재무회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계산이 된 세금 금액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할 때 재무회계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요. 즉 재무회계와 세법이 다르단 말이죠. 재무회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계산된 세금과 세법, 여기서는 소득세법이죠. 소득세법에 의해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 계산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재무회계를 통해서 재무회계의 자료를 가지고서 세무회계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세법에 맞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소득세 비용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당기순이익이 9,800이었는데 이 금액을 빼버리면 당기순이익이 더 올라가겠죠. 소득세 비용을 빼주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합쳐주라는 얘기예요. 금액이 소득세 비용 계산하기 전인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500 더해주니까 1억 3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요거까지 반영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지금 1억 300이 돼요. 그리고 김한공 씨의 배우자 격리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비용으로서 판관비로 인정이 돼요. 그건 여기 당기순이익 손댈 필요 없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억 300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요거 나오는 항목들, 소득세 세무조정 항목들이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금 답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계산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은 드렸고, 여기다가 써놓을까요?
이렇게 바꾸는 절차, 우리가 했던 걸 세무조정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 이론 문제는 이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시간 1, 2분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올해는 말고 내년쯤에 여기 스트리밍으로 일정한 시간마다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강의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한테 배우셨던 여러분들이 좀 제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서 다음 과정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수업을 들었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도 2차 저차 한번 준비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고 싶다면 지금 현재야 TT 2급, FAT 1급이라든지 TT 1급이라든지 급수들 전산회계도 있고요, 전산세무도 있고 많이 있는데, 만약에 2025년부터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동영상 수업을, 물론 무료고요, 여러분 동영상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참여해서 들을 만한 의향이 있으신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는 시간 맞춰서 한번 해볼 생각인데, 보편적으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녁에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지금 전직 또는 취업을 위해서 낮에 가능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많이 수요가 있는지 한번 보고서 시간을 제가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상황은 돼요. 이런 상황이, 개인적으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세무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긴 사무실을 좀 갖고 싶어서 세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02년에 제가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지껏 건 22년 정도 됐네 벌써. 20년이라고 하고요. 20년 동안은 별 무리 없이 잘 지냈는데, 요즘 들어서 사무실 한번 갖고 싶어서 이것저것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사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공부할 거 저도 좀 준비하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장 지금 결과를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유튜브 강의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은 서로 공부가 되니까 좋지 않을까. 저도 이런 감을 놓치는 걸 원치 않아서, 또 같이 공부했던 분들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스트리밍 강의로 뭐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주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일주일에 일정한 시간씩 같이 보내는 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스트리밍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에 참여, 의사가 있다, 그런 정도만 댓글로 잠깐 표시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한 시간, 만약에 참여한다면 몇 시쯤이 좋을까, 그런 내용들을 댓글에다가 여러분이 좀 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2025년 아마 상반기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상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개설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시간을 좀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실무 수행 문제죠. 실기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